대표님 질문이 있는데요. 여쭤봐도 될까요? 또 무슨 또 질문이 생기셨어요? 네. 당연히 되죠. 어떤 게 또 오늘은 궁금하신지. 네. 성범죄에 대한 궁금한 사실 몇 가지를 여쭤볼 건데요. 성범죄. 네. 아이고, 궁금할 만하죠. 당장 또, 요즘에 또 사회가 흉흉해져가지고, 또 성적인 어떤 범죄들이 만연하고 있는 실태니까. 뭐 궁금하신 부분 물어보십시오. 성범죄란 무엇인가요? 성범죄. 성에 관련된 범죄를 총칭하는 개념이에요. 그걸 성범죄라 그러고, 일반적으로 강간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강제추행죄, 뭐 공연음란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뭐 이루 열거할 수 없을 만큼 그 행위 태양, 즉 여러 가지 행위들을 담고 있어요. 성과 관련된 범죄들이. 근데 대표적으로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예를 들죠, 보통. 그러면 강제추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강제추행이란 거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추행을 하는 게 강제추행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계선을 명확하게 긋기가 어려울 때가 좀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신체 접촉을 한다 그러면 일단 강제 추행이 성립될 여지가 크다라고 보실 필요는 있고요. 남성들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나이트 같은 데서 춤을 추다가 뒤에서 끌어안는 포옹을 강제적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도 기습추행, 강제추행을 인정한 사례가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손을 잡는 정도가 강제추행이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일도 양단식으로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구체적 상황을 판단해서 그 손을 잡는 의미가 성적인 의미가 다분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규범적으로 강제추행으로 볼 만한 여지가 있다 그러면 성립된 여지는 있는데, 손 잡았다고 다 무조건 강제추행이냐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 선을 잘 잡아주시는 것들이 이제 판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강간죄랑 준강간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혹시 더 중에서 준강간인가요? 강간죄와 중강간죄. 중강간죄가 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더 무거울 중에 더 무거운 강간죄가 중강간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중이 아니고 준입니다. 준강간죄. 강간죄에 준한다 라는 죄고요. 예를 들자면은 뭐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는 여자에 대해서 뭐 모텔이든 호텔로 끌고 가서 뭐 그 사람과 어떤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때, 즉 그 상대방의 심신미약 내지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라 그러면 강간에 준해서 처벌하겠다라는 그 범죄가 바로 준강간죄인 겁니다. 성범죄에 고소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증거 확보는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뭐 강간이다 그러면 좀 다른가, 강간죄의 증거하고 강제추행의 증거가 같을 수는 없겠죠. 강간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둘 사이의 은밀한 부분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가장 큰 증거고, 그리고 뭐 강간을 물론 성공하느냐 안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정액 유무가 나누겠지만, 정액이라든가 뭐 옷 위에 튄 정액이라든가 타액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또 정황 증거들,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고, 강제추행도 마찬가지로 목격자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그것들이 찍혀 있을 만한 어떤 장소에 있었다 그러면 CCTV 자료, 그리고 뭐 둘 사이의 어떤 녹음본도 증거가 될 수 있겠고, 그 상황을 실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증거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렸을 때 당한 성폭행을 성인이 되고 난 후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강간죄도 결국에는 공소시효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피해를 당하는 피해 횟수 유무라든가 마지막 피해가 언제 있었느냐에 따라서 또 공공소시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법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자로 조사를 받을 때 불이익은 없나요? 성범죄 피해자로 조사받을 때 불이익을 주면 안 되겠죠, 당연히. 피해자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 범죄 피해자보다 더 강화된 보호를 받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케어해주는 여경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보다 성인지 감수성에 맞는 조사 절차를 위해서 수사기관들이 노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성범죄 피고인의 형이 더 중하게 나오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성범죄 피고인의 형이 중하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라면 피해자가 그런 생각을 갖겠죠. 자신이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를 부인한다라든가 전혀 그러니까 피해 회복을 하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정황이 있었을 때는 피해자로서는 엄청난 공포심과 분노를 동시에 느낄 것입니다. 엄벌 탄원서를 통해서 피해자가 받고 있는 그때 받았던 손해, 피해, 그리고 지금 현재도 받고 있는 정신적인 피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가지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신다면 그것들이 나름대로 판사님이 판단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남녀 사이 상호 합의 시 관계를 가졌을 때 만약에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 진짜 황당한 일이겠죠. 서로 합의를 하고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맺었는데 갑자기 여자가 돌변해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나중에 어떤 이해관계가 대립된다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뭐 관계가 틀어진다라든가 했을 때 그것을 빌미로 강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간으로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교제를 이어오면서 했던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습니다. 같이 통화했던 통화 내역이 기록이 있을 수 있고 녹음본이 없다 손 치더라도 그리고 같이 데이트를 하면서 뭐 어디 돌아다니는 어떤 그 증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친구의 증언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걸 위해서 결제했던 뭐 카드 결제 내역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선물을 했다 그러면 선물을 어디서 사고 이런 거를 뭐 줬던 내역이라든가 어쨌든 관계가 교제하는 관계였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쉽게 말해서 꽃뱀인 거죠. 그런 식으로 안 좋은 식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일종의 무고행인 건데 그런 식으로 합의하에 있었던 성관계를 나중에 뭐 강간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 그런 식의 무고를 한다 그러면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될 확률이 높고 실형 확률이 되게 높다.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성범죄자는 기본적으로 뭐 강간을 예를 들다 그러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돼 있고 벌금이 없어요. 그리고 강제추행도 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실형으로 처벌될 여지가 큽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에서는 실형을 구형할 확률이 높고요. 그 강간 강제추행에서 그리고 강간죄 같은 경우가 인정된다 그러면 거의 뭐 실제로 실형 그 교도소 가는 실형을 복역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강제추행 같은 경우도 뭐 대응을 해가지고 또 합의를 한다 그러면 물론 뭐 집행유예라든가 이렇게 풀려날 확률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은 범죄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취업 제한 명령이라든가 또 부수적인 처분들이 있어요. 사회봉사 명령이라든가 또 심한 경우는 전자발찌라든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강간이라든가 강제추행 이런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회적으로 매장될 확률이 높다. 그런 어떤 큰 범죄라는 겁니다. 성범죄라는 것은 반인륜적인 범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이렇게 사건을 풀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오늘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많은 도움 됐습니다. 아무튼 또 궁금하시면 또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요.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